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교과서 개념학습 두 번째 지문이죠. 요거 어렵죠. 논리학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일단 어려워.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뭐 쓸데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찾아낸 거 이건 뭐 요약한 거고, 하나씩 볼까요? 이거 뭐 추론에 대한 얘기 정리했고, 뭐 직접 추론, 간접 추론, 그죠? 연역법, 귀납법, 가축법, 뭐 직접 추론에는 이런 게 있다, 간접 추론 이런 게 있다. 요 필요하면 꺼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 요건 이제 요 예를 가지고 요 기호화한 거 가지고 이제 진리표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형식 논리학 두 번째 명제 논리와 이제 수로 논리.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 요것도 이제 기호화, 요렇게 기호화 해가지고 설명할게요. 요거 비교할게요. 그 다음에 모순율, 요 모순율, 이거 뭐 이 사고 빨갛고 이제 동시에 빨갛지 않다. 요거 형식 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산문한 첫 문장, 요게 좀 어렵죠. 요 부분 산문한 첫 문장 요거 좀 이해가 쉽지 않았죠. 요 부분 요거 좀 자세하게 요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형식 논리학과 이제 선험적 논리학 비교하는 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험적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 요거 비교하는 거 요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내가 준비한 거고, 지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고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 순서대로 봅시다. 일단 뭐 요약하고 그다음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요약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보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는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일반적인 구조를 봅시다. 그래 구조. 이거 형식 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형식 논리학이 문제가 좀 생겼어. 그죠? 이걸로는 안 된다. 뭐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후설이 선험적 논리학을 이용해가지고 이 형식 논리학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봅시다. 형식 논리학의 이제 체계는 이제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는데, 명제 논리는 어떤 명제 플러스 논리 연결학 플러스 명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복합 명제를 만들어내고, 그죠? 이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진리표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판단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명제 논리 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수로 논리 하는 사람들은 이 명제를 쪼갭니다. 그죠? 이 명제 안에 명제가 뭡니까? 문장이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명제 논리에서는 이 문장 단위로 보는 건데, 수로 논리에서는 그걸 쪼개가지고, 그죠? 이 명제를 주어와 서술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것도. 역시 근데 얘들은 형식 논리학은 형식만 보는 겁니다. 수로 논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호화 해가지고 어떤 형식만 보는 거다. 그죠? 껍데기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고 보는 게 형식 논리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데 이 논리 규칙이 적용돼가지고 잘 적용이 돼가지고 결론을 뽑아내면 그런 건 뭐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이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아니다. 내용까지 봐야 돼. 의미까지 다 봐야 돼. 그죠? 형식만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판단해가지고 의미까지 이용해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그러면은 형식과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건 직관을 이용해서 판단하라. 직관이 뭔데? 의식의 선험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직관이란 거는 막 귀납적으로 내가 학습을 해가지고 경험을 해가지고 쌓아 나가는 게 아니고, 의식이 기본적으로 선험적, 경험하기 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의미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의식이 대상의 어떤 본질을 인식한다. 의식이라는 게 결국 대상의 본질을 인식한다.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의식이라는 놈이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예요. 꿰뚫습니다. 꿰뚫어. 그죠?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슬쩍 보니까 뭐 빨간색이던데 그게 아니고, 직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와 우리가 쓰는 직관이라는 게 달라요. 철학에서 쓰는 직관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직관과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 그죠? 그 얘기 본문에서 할 거고. 어쨌든 이 직관은 연역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일반적인 게 박혀져 있고 우리 몸에, 그죠? 그게 이제 그걸 이용해 우리 의식 속에 박혀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적용해 나간다.
그죠? 귀납적으로 막 경험적으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관을 쌓아 올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과 선언적 논리학을 크게 비교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뭐 이래갖고 지금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봐야 돼. 예, 본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온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1문단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고 과정이란 게 뭐예요? 이거 뭐 논증이라든지 아니면 추론. 그러니까 뭐 야 논증 한번 해봐봐. 야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봐. 아니면 어떤 자료를 주고 추론해봐봐.라고 하면 막 머릿속에서 막 사고 과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오류가 없도록. 그 다음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연구한 학문이 이 논리학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형식 논리학이라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선언적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른 종류도 있겠지. 있을 텐데 어쨌든 형식 논리학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고 그때 형식 논리학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선언적 논리학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문제점,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선언적 논리학, 그 순서대로 할 겁니다. 봅시다. 형식 논리학은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 그러니까 논증을 하고 추론을 할 때 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일어나는 어떤 사고 과정에서 그 구조를 본다는 얘기. 구조. 그죠? 머릿속에서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그러니까 구조, 그다음에 뭐 형식 이런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구조나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어.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어떤 예를 봅시다.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거 이제 그 어떤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명제. 예,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요거 명제죠. 참과 거짓 판별할 수 있나요? 창문 열어보면 되지. 그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다음 길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참과 거짓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죠. 그죠? 판별할 수 있죠. 길을 만져보면 되는 거지. 미끄럽네 안 미끄럽네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명제인 거지. 요것도 명제고 또 명제고. 요건 이제 논리 연결어. 요런 표현. 그 논리 연결어는 if, and, or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B가 오면 길이 미끄럽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P이면 Q이다. 라는 뭐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요건 이제 복합 명제라 그러는 거고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 명제가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다. 지금 비가 오네? 그럼 길이 미끄럽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형식 이렇게 기호화한 겁니다. P이면 Q이다. 그러면 지금 P인데? 그럼 Q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뭐 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요거 봅시다. 다리 치즈라면 다리 치즈인가요? 다른 치즈 아닙니다. 그죠? 다른 행성이에요. 행성. 그죠? 이미 거짓인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다리 치즈라면 나는 부자다. P이면 Q이다. 형식은 맞죠. 그죠? 다리 치즈다. 이거 형식, 이게 P이면 Q이다인데 P인 거야. 그럼 Q겠네? 이거 지금 요런 형식적 기호화한 형식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지. 응? 근데 내용을 보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틀린 거죠. 그죠? 왜 틀린 겁니까? 다리 치즈라는 건 거짓 전제잖아요. 거짓 전제. 그죠? 거짓 전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지. 계속 봅시다. 하여튼 이런 게 형식 논리학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형식만 맞으면 된다, 구조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형식 논리학이다. 그래서 봅시다. 근데 그런 분야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처음 뭐 체계화돼가지고 근대까지 쭉 이제 이어져 온 거네요. 이게 막 이상하다, 버리자,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발전해 왔다. 더 정교하게 발전해 왔다. 오케이. 계속 보면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형식 논리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좀 체계? 하여튼 뭐 종류라고 보면 되겠지.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라는 게 있다. 이 명제 논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수로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 1문단이 끝납니다. 봅시다. 일단 뭐 명제 논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아까 얘기했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있는 문장이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명제. 그죠? 명제. 이런 명제들을 and,
or, if 등의 저 논리 연결을 결합해가지고 복합 명제를 만들었어. 그죠? 명제 논리입니다. 만들고 이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미 판별할 수 있는 거야.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논리 연결으로 연결해가지고 복합 명제를 만들었는데, 야 그거 맞냐고, 그죠? 복합 명제 만든 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예를 들면 또 봅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P이면 Q이다, 아니면 뭐 P이고 Q이다, 그죠? P이거나 Q이다. 이거 봅시다. 요게 이제 P와 Q는 이미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판결이 난 거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T거나 T true고 false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거짓이죠. 참 거짓, 참 거짓. 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미 결정 난 상황에서 if P이면 Q이다. 요게 복합 명제죠. 논리 연결어로 연결한 거니까. 그죠? 이것도 cap. 그죠? 이것도 논리 연결어로 연결한 거고, 이거 컵. 그죠? 이것도 논리 연결어로 연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TT일 때 얘는 T가 되고 얘는 T가 되고 얘가 T가 된다. TF일 때는 요거 F 되고 T가 된다. 요런 게 이제 진리표입니다. 진리표. 그러니까 이 진리표 가지고 이제 막 그 보는 거지. 이 진리표 들이대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복합 명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표 가지고. 그죠? 요게 이제 형식 논리학의 명제 논리구나. 명제 논리구나. 그래서 봅시다. 예, 이렇게 복합 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리표를 보고 판단한다. 오케이. 예, 요게 이제 그 명제 논리라는 거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뒤에 요 이제 수로 논리와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일단 수로 논리 보고. 수로 논리. 반면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이제 문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요 문장이라는 게 명제였잖아요. 명제를 더 쪼개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명제 논리에서는 명제는 더 쪼개지 않았어. 그죠? 명제가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 명제를 더 쪼개서 본다. 수로 논리. 즉 문장을 구성하는 뭐 주어, 서술어, 이거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을 분해해 가지고, 그죠? 그 문장에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이게 뭐 그 어떤 그 의미를 판단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의미는 안 봅니다. 형식 논리학이기 때문에 의미는 보지 않고 주어와 수어에 대한 어떤 그 형식을 본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구 선수라는 한글 기호, 한글이잖아요, 그죠? 뭐 베이스볼, 뭐 플레이어 이렇게 하면 영어 기호로 쓴 거겠지, 그죠? 그것처럼 야구 선수라고 써놨잖아요. 이것도 야구 선수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요 기호와 요 기호가 같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뭐 대단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 뭐 주어나 서술어의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기호적인 어떤 의미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 보고 봅시다.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뭐, 이거 3단 논법, 이거 많이 알죠? 뒤에도 나와있지만,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를 3단 논법인데, 아까 요거는 3단 논법이 아니었죠? 이건 3단 논법 아닙니다. 3단 논법 아니에요. 3단 논법을 봤을 때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봅시다. 이거 이제 3단 논법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명제 논리로 표현하면 기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제 P,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Q,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R. 다 다르죠? 명제가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 뭐 이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봅시다. 표현이 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와 Q에서 R이 나와야 할 이유가 형식상으로는 없지요. 이걸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이제 수로 논리에서는 조금 더 깊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수로 논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죠? 요건 이제 모든이라는 기호고, 그죠? 모든이라는 기호입니다. 모든 어떤 인간은, 요 X는 뭐 그냥 뭐 문장 형태니까, 모든 인간은 모탈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죽을 운명이다, 뭐 언젠가는 죽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 죽는다. 그다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모탈이다. 그죠? 죽는다. 요런 얘기, 요렇게, 요 3단 논법을 수로 논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죠? 전제 1, 전제 2, 결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 논리보다는 수로 논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보면. 요 기호를 보면. 그죠? 명제 논리에서는 뭐,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어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명제 논리는 표현력이 좀 약하고 수로 논리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 이 정도만 보고 갑시다. 이런 얘기고.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뭐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해 가지고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조금 더 표현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 예가 있네요. 봅시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영호는 야구 선수다. 지호는 야구 선수다. 이 경우에는 명제 논리 하는 사람들은 얘들은 문장을 쪼개서 보지 않아요. 그 주어와 서술로 나눠서 보지 않는다고. 얘는 어떤 P라는 어떤 그 명제, 예? 그 Q라는 명제 이렇게 따로 보겠지. 이 논리 연결도 없네? 이렇게 보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명제 논리학자라면, 야, 이거 뭐야? P라는 명제, Q라는 명제가 있네? 이 논리 연결도 없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두 개의 명제로 분석이 되죠. P라는 명제, Q라는 명제, 그죠? 근데 수로 논리에서는 지금 이제 그 주어와 서술을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라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왜? 영호는 야구 선수라고 그랬고 지호는 야구 선수라고 그랬는데 이 야구 선수이다라는 게 같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잖아. 응? 문장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어와 서술로 나눠보니까 야, 이거 야구 선수이다라는 기호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외국인이 한국어를 몰라. 근데 이 기호와 뒤쪽에 있는 기호는 같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기호적인 면에서 보는 겁니다. 얘는 역시나 마찬가지 수로 논리 하는 사람들도 형식 논리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내용을 보지 않아요. 내용이 맞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식을 보는 겁니다. 기호를 보는 거라고. 그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명제 논리와 이제 수로 논리의 차이다. 대강 이해됐을 거고. 자, 이 문단에서는 이제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형식만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문단 넘어갑시다. 이 문단 봅시다.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일관성, 즉 모순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그죠? 그 사고 과정에서 모순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 구조적 일관성, 그게 이제 무모순성이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죠? 같은 얘기네. 구조적 일관성, 모순이 없다? 무모순성이다. 같은 얘기네요. 거기에 이제 그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죠? 형식 논리학은 형식만 보는 거니까 이 무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뭐예요? 여기 있네. A이다. A가 아니다. 요거 상반되는 거잖아요. A가 이든지 A가 아니든지 하는 거잖아요. 교집합이 없죠. 그 교집합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상반되는 명제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동시에 성립하지 않은 채로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모순이 없는 상태죠. 하나의 논리 체계가 A이다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한, 그죠? 교집합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런 체계,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구조적 일관성이 있다, 모순이 없다, 무모순성이다, 그죠? 무모순성을 갖는다. 이 같은 얘기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모순이 없어야 된다. 오케이. 이 모순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뭐 다 이해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모순율은 뭐다?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고, 이 사과는 빨갛다. 동시에 빨갛지 않다. 그죠? P, not P. 그죠? 이거 형식 논리학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진리표를 보게 되면 그 P이고 동시에 not P이다. 이거 다 F죠.
다 거짓이지. 근데 뭐 이렇게 챗 GPT에 물어보니까 거짓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네요. 그죠? 다 F긴 한데, 예?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건 뭐 F와 T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받아들일 수, P이면서 동시에 Q일 수는 없는 거지. 예? 동시에 P일 수는, not P일 수는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거짓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죠? 더 좀 자세하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거짓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논리 논리 규칙,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논리 규칙 모순율을 어겼기 때문에 얘들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모순율을 어겼잖아. 그죠? 어겼기 때문에 기호화를 하게 되면 P 캡 그죠? not P, P 캡 not P. 그죠? 요거 이고 동시에 not P일 수는 없다. P이고 동시에 어떤 not P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모순율이다. 이건 이제 선언적 논리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다. 모순율이 이런 거다. 그죠? 모순율을 지켜야 된다. 그죠? 모순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봅시다. 어디까지 봤나?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봅시다. 전제의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형식만 보는 겁니다. 요거 기호화 했잖아요. 기호화. 요거 그죠? 여기 기호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라는 거는 전부 기호화예요. 기호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합 명제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그죠?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호화를 했잖아. 그죠? 기호화를 한 거라고.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명제 논리고, 요건 이제 수로 논리로 기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죠? 이건 이제 불완전하게 표현한 거고, 명제 논리는 조금 불완전하게 표현한 거고, 수로 논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 이게 수로 논리의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죠? 이런 식인 겁니다. 이해되죠?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제 자체가 뭡니까?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형식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보는 거잖아요. 형식 논리학은. 다시,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그 과정에, 사고 과정에 얘들은 형식 논리학은 그걸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전제가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판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미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제는. 그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표가 이미 판별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PQ는 이 복합 명제를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되는 PQ는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만들어지는 것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계속 봅시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 전제의 명제, 그거의 내용, 명제의 내용이 전제로 사용된 명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뽑아내는가, 그 과정, 어떻게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 그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지. 그죠? 거기에 이제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봅시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구나. 있구나. 그죠?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모순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죠? 논리 구조는 타당하다고 본다. 아까 말했죠. 전제가 거짓이라도, 전제가 거짓이잖아 이거. 다리 치즈라면 다리 치즈야 이게? 틀렸죠, 그죠? 이게 거짓인데 거짓이라도 P이면 Q이다. P이기 때문에 Q다. 이런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형식만 맞다고. 의미는 틀렸다고. 내용은 틀렸다고. 그죠? 거짓이라도 그 안에서 이제 모순 없이 결론이 딱 도출이 된다. 기호적으로, 그죠? 도출이 된다면 논리 구조는 타당하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식 논리학의 단점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죠? 형식만 맞다고 지금 되냐 이거지. 봅시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가 된다.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 여기 모순만 뺀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옳냐고 이게 지금. 이거 옳냐고. 이상하다 생각하죠, 우리가. 이게 왜 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직관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직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그래서 봅시다.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그 3문단에서 합니다.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봅시다. 요게 좀 어렵죠? 잘 봅시다.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과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 논리 규칙만 잘 지켜가지고 형식만 맞추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냐고, 올바른 생각이냐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인 거죠. 다시. 형식 논리학이 어떤 형식을 잘 지킨다, 논리 규칙만 지킨다 라고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그 올바르냐 라고 하는 게 문제의식인 거죠. 그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후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설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봅시다. 야,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다시. 모순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순율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모순성을 가진다는 얘기고 구조적 일관성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순이 없다는 얘기지. 같은 얘기죠? 모순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모순율이라는 거를 지킨다. 논리 규칙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야, 논리 규칙을 지켜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야, 형식을 지키면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 왜 그러냐고. 그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얘들이 막 주장하기를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야, 그 형식 그거 왜 지켜야, 왜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고 느끼냐?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죠. 그죠? 봅시다. 같은 어떤 논리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리 자체가 뭐예요?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라고 보는 그 생각. 그죠? 그거가 맞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 다시. 논리 자체라는 게 뭐냐면은 형식을 지키면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생각, 그게 맞냐고, 그죠? 묻는 거죠. 그거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대 봐봐. 야,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는 근거대 봐봐. 라고 하면 대답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이 그냥 금지. 근거는 모르겠고 일단 형식을 지켜야지 뭐 이건 거죠. 그죠? 요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죠? 후설은 형식 논리학이 우리는 왜 모순을 배제한다 이게 뭡니까? 모순을 배제한다는 말은 형식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형식을 지켜야지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묻는 거지. 그러면 형식 논리학자들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 그러니까 모순을 배제하면 타당하다라는 어떤 그 자체, 논리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 이 말이 맞냐고,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뒷받침한 근거 대봐봐. 형식 왜 지켜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제시하지 못한다, 답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냥 금지하는 건데, 야, 형식 그거 왜 지켜야 돼? 그냥 금지한다. 그거 지켜야지. 응? 이게 논리 모순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금지. 근거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야, 그거 대답 못하네. 응? 근거가 없네,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험적 논리학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선험적 논리학. 그는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 가지고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타당성이란 게 논리 자체의 타당성인 거죠. 그 타당성이라는 게 뭡니까?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겠죠. 그죠?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라고 보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죠? 그걸 묻는 거고 또 하나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이 인식하고 우리 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까지 생각했다는 얘기지. 사고 범위를 넓힌 겁니다. 선험적 논리학에서. 그죠? 다시 말하면 정리합시다.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후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형식 논리학아, 니들은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고 느끼는데 주장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근거를 대봐봐. 제시 못하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자들은 그냥 그 법을 지켜야지, 뭐 규칙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근거는 못 된다. 그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봅시다. 얘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모순 배제, 형식을 맞추는 거죠. 형식 맞추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이 형식 맞추는 것이라는 거는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의식의 선험적 조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가 나오는 거지. 이 말이 어렵죠. 이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모순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형식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의식의 선언적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식을 지켜야 된다. 다시. 그 의식의 선언적 조건이 뭐다? 뒤에 나오는 직관입니다.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야. 선험이야, 선험. 경험 이전, 선험. 그죠? 경험 전.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야. 선험적. 그죠? 일단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직관을 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면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상식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죠. 그죠? 아닌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의식의 이제 선험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의식의 선험적 작용. 그러니까 뒤에 직관에 얘기 일단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직관이라는 거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고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의식의 선험작용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선험적 작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순 형식의 어긋남은 직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설이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야 형식 그거 왜 맞추냐 라고 물으면 형식 논리학자들은 대답을 못해. 근데 선험적 논리학자들은 그거 형식 어겨버리면 직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야 돼. 요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렵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이러한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랑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지. 그죠? 이러한 문제는 뭐다? 이 형식 논리학은 논리 규칙 그러니까 뭐 형식을 지키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올바르냐라는 게 이제 문제의식인 거고 그죠? 후설은 그런 거가 다 그런 어떤 문제들과 짬뽕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하나의 어떤 뭐 이슈를 꺼내 온 겁니다. 후설이 그죠? 그러니까 전체된 어떤 문제의식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슈를 하나 꺼내온 거지. 그 이슈 꺼내온 게 뭐다?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지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형식을 맞춰야지만 타당하다고 느끼느냐? 라고 이제 그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뭐, 그 형식을 지켜야지만 형식을 지켜야지만 어떤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어떤 타당성, 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를 못한다. 대답을 못하더라. 형식 논리학자들이, 그죠? 야, 형식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야, 형식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대답 못한다. 그죠? 계속 봅시다. 그는 선험적 그 논리학을 통해가지고, 그 타당성이 뭡니까? 형식을 지켜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형식을 지켜야지만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이 타당한가? 그죠? 에 대한 어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그 형식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형식을 지켜야지만 직관에 안 어긋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그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지. 직관이 뭡니까? 우리 의식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죠? 의식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직관을 쌓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인 거지. 직관. 그게 직관이잖아요. 그죠? 직관이란 건 막 공부해가지고 쌓은 게 아니에요. 그죠? 직관적으로 뭐 이해를 하고, 직관적으로 뭐 어떻게 뭘 한다라는 거는 뭐 공부를 하고 경험적으로 뭘 쌓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의식이 하는 거죠. 직관이란 거 누가 하는데?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라는 개념, 직관이라는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논리학에 적용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의식 속에서 이제 구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은 막 형식 안에서 막 깨작깨작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이 선험적 논리학은 한 발짝 뒤로 딱 들어서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넓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의 의식도 끌고 와가지고 생각해보고 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거지.
그죠? 선험적 논리학은. 계속 봅시다. 이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맞나? 그죠?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 논리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말했죠. 그죠? 다시 아까 말했죠. 이 논리의 규칙들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서 막 쌓아 올린 어떤 뭐 이렇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익힌 어떤 뭐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 구조. 의식의 선험적 구조. 말이 어려운데 의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정신 세계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즉 이제 보편적 인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인식의 형태, 인식의 어떤 형식에서 비롯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 논리학을 공부할 때 형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형식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직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 했나? 그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놈이 직관을 하는 거죠. 직관은 누가 하는데? 직관. 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정신에 들어있는 의식이 직관을 쓰는 거예요. 그죠? 직관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 의식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다. 직관이라는 게 뭐다? 쭉 이제 설명했네요. 단순한 어떤 감각적 인상, 그러니까 뭐 슬쩍 봤는데 그 빨간색인데 직관적으로 빨간색이란 걸 알았다. 그게 아니고, 직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직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직관. 단순한 어떤 감각적 인상이나 뭐 본능적 통찰, 그냥 뭐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고 언어나 기호 이런 거 매개 없이, 그죠?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행위. 여기서 철학에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단어의 뜻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아는 거야. 그죠? 바로 확 훤히 알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 직관.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말하며 모든 참된 인식은 이러한 어떤 직관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인식, 어떤 인식을 할 때, 어떤 뭐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정보에서 어떤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을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어떤 그 이전의 전제로부터 어떤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전제들도. 그죠? 또 그 전제를 그걸 만든 전제도 결국 또 그 이전의 전제가 있을 거고 그 이전의 전제 계속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에는 그 무한히 나가나? 무한히 나가지 않죠.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더 이상 전제가 필요 없는 정도의 아주 단순한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참된 인식에는 그런 가장 끝에, 가장 뒤로 계속 이제 야, 이거의 전제는 뭔데? 이거의 전제는 뭔데? 계속 나가다 보면 맨 끝에는 뭐가 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쭈루룩 진행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직관에 근거해야 된다. 그 직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전제를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뽑아내고 그 결론이 다시 전제가 돼가지고 다시 또 다른 결론을 만들고 또 그게 또 전제가 돼가지고 다시 또 결론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뽑아낸다. 원하는 결론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최초의 전제, 그거는 어떤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의식이 가지고 있는 직관에 의해서, 인식이 될 수 있다. 그죠? 꿰뚫어 본 거지. 그죠? 그거는 맞는 거야. 진실인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형식 논리학과 이제 선언적 논리학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요거 봅시다. 요거는 그 형식 논리학하고 선언적 논리학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 봅시다. 요거 좀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요거 3단 논법, 유니콘, 모든 유니콘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유니콘이다. 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 이제 그 3단 논법이죠. 요거 이제 기호화합니다. 기호화. 모든 유니콘은 죽는다. 그죠? 못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는 유니콘이다. 소크라테스는 유니콘이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모탈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요거 그대로 이제 그, 형식 논리학에서 뭡니까? 수로 논리. 그죠? 명제 논리가 아니라 수로 논리로 이렇게 이제 기호화 했습니다. 요 기호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호화 했기 때문에 기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 기호화 한 거를 잘 보면 말이 되네. 형식적으로 맞다. 그죠? 이래 보는 거죠. 형식 논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봅시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은 판단 기준이 형식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 형식이 맞으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 뭐 판단 기준이 뭐냐?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보편 제거. 이거 보편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모든이라는 거. 요거 제거하면 유니콘은 죽는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건문 적용이 조건문에서도 마찬가지. 뭐 하면 하다. 적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죠? 뭐 하면 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규칙 위반이 있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식들. 보편이 제거가 가능한지, 조건문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규칙 위반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걸 보고,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맞다고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로 보는 거고, 선험적 논리학은 뭐다? 의미를 보는 겁니다. 의미를. 판단 기준이 의미의 성립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기본적인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선엄, 어떤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의미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 결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전제를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뽑아내는데 일단 전제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볼 거고 일단 전제를 분석하게 되면 보편 판단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어떤 그 직관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실패가 되더라. 어떻게? 일단 유니콘이라는 것 자체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하죠. 유니콘 본 적 있나요? 유니콘? 본 적 있나요? 없죠. 유니콘이라는 건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개념이 어떤 뭐 경험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하다. 직관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모든 유니콘은 죽는다. 모든 유니콘은 죽는다라는 판단은 보편을 구성할 개별적인 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유니콘 한 마리라도 죽는 걸 본 적 있냐고. 유니콘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냐고. 그런 개별적인 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유니콘 한 마리가 죽었어. 그걸 봤어. 유니콘 또 두 마리가 또 죽었어. 또 세 번째 유니콘이 또 죽어서 봤어. 그런데 어떤 개별적 직관이 쌓여가지고 보편이 구성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 어떤 걸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개별적 직관이 없다고요. 유니콘 죽는 걸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죠? 개별적 직관이 없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과 거짓을 못한다. 판단을 못해. 이 모든 유니콘이 죽는지, 이게 모르겠어, 이거죠.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공허해진다. 이게 판단이 안 된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전제 분석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의미 공허로 결론이 났고, 그죠? 그 다음에 전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전제가 이 모양이니까 결론에서 전제가 의미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 판단 이전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이전에 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이전에 전제가 이미 의미를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무의미하다는 얘기. 그죠? 참과 거짓 판단 이전 단계에서 이 결론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이 결론에 판단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자라고 하기 이전에 전제가 의미를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해진다. 그죠? 결론을 내는 게 무의미해진다. 결국 뭐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거지. 똑같은 건데. 요런 형식이. 그죠? 형식 논리학에서는 형식 맞네. 괜찮네. 라고 보는 거고, 선언적 논리학에서는 야, 의미 안 돼. 의미 성립이 안 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형식 논리학과 선언적 논리학의 차이가 이거다. 뭐, 요런 예를 봤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그 예가 있네요. 그죠? 봅시다. 봅시다. 예를 봅시다. 예컨대,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그죠?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인 거야. 내각의 합이 180도고, 그런 어떤 도형이라는 건데, 이런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참이죠? 참이라는 거 알죠? 거짓 아니잖아. 그죠?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 개의 변을 쭉쭉쭉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칠판을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칠판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그죠? 그려보면,
세변이 딱딱딱 연결되게 하겠죠. 그죠?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이랑 또 내 친구가 생각하는 삼각형이랑 삼각형이 다르겠지. 모양이 좀 다르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거 맞네. 이거 한번 끄 보니까 삼각형 되네.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어떤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막 뭐 삼각형, 세변, 도형 이런 거 막 언어 기호, 어떤 기호화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봅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개념을 지닌 본질적 구조를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 머릿속에서 삼각형을 그려보았어. 그죠? 내 머릿속에서 칠판을 하나 떠올리고 그 칠판에다가 삼각형을 쭉 그려봤습니다. 그죠? 그 얘기인 거지. 삼각형의 개념이 지닌 본질적인 구조. 뭐 내각의 뭐 180도 이렇게 삼각형 세 개의 변을 그어가지고 쭉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이 된다.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직관적으로 구성이 됐죠. 이는 단순히 어떤 감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감각의 인식이 아니죠. 내 머릿속에서 있는 거잖아. 그죠? 주체가 주체 나죠. 나가 이제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 행위다. 그 내 주체, 나가 나의 의식이 그죠?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직관인 거죠. 직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칠판을 그리고 그 칠판에다가 삼각형을 그렸고 그 삼각형이 맞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과정. 그죠? 그게 이제 직관 행위라는 거지. 그죠? 세변이 맞물린 도형을 떠올리고 그것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성립함을 직접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다. 그죠? 직접적으로 파악한 거야. 내 머릿속에 그려봤다는 얘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다. 단순히 어떤 뭐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죠. 기호의 조합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지. 이런 어떤 기호화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 의미를 파악한 겁니다. 그죠? 본질적 의미를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어떤 선언적인 활동, 그죠?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선언적 활동을 기초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제 그린 거지. 그죠? 이런 점에서 정리하네요.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이제 전제된 조건.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라는 거는 결국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어떻게 그게 뭐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형식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아주 그냥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형식만 게 딱딱딱 보는 거고, 선언적 논리학은 한 발짝 뒤에서 야 그게 맞아? 전제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맞아? 그죠? 전제에서 나오는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맞냐? 아니면 그 의미가 충족이 돼? 아니면 막 유니콘 한 마리 죽는 거 봤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의미가 안 되잖아. 의미가 공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전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무의미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직관을 활용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어떤 전제된 조건, 형식 논리학에서 이제 전제된 거, 야, 그 형식을 왜 맞춰야 돼? 응? 그 형식 틀리게 되면 직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야지. 요게 이제 선언적 논리학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형식 논리학은 그냥 야, 형식 왜 맞춰야 돼? 라고 물어보면 형식 맞춰야지. 이것뿐입니다. 대답이. 형식 논리학자들에게 야, 형식 왜 맞춰야 돼? 라고 물어보면 형식 맞춰야 되지. 이밖에 대답을 못해. 근데 선언적 논리학에서는 그거는 형식을 왜 맞춰야 되냐면 맞춰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죠? 대답이 나오잖아요, 얘들은. 그죠? 그런 어떤 전제된 조건, 뭐 어떤 논리의 전제에서부터 결론으로 가는 그 사고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그 형식 논리학, 그죠? 에서 이제 그 형식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 형식 논리학인데 거기에서 전제된 조건을 탐구를 하고 논리학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
그죠? 의미적인 분석. 그러니까 왜 의미를 분석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인식하기에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하기 때문에 직관에 맞춰야 된다. 그걸 해명하는 논리의 논리학이다. 그죠? 약간 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어떤 메타인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이런 내용이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반해 그 문제는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고, 얘도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이렇게 독서 뭐 문제, 독서론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뭐 쓸데기 없는 것 같고, 요거는 뭐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내용 일치입니다. 이게 풀면 돼요.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답만 좀 볼까요? 봅시다. 그러면 윗글에 대한 어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죠. 그러니까 답만 봅시다. 5번. 후설은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통해 아니죠.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직관에서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상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인식행위 아니죠. 그게 직관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상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인식행위는 직관이 맞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이용하지 않는다. 1-5에 언급이 됐었다. 왜냐, 단순한 감각적 인상이나 본능적 통찰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순 내용 일치고. 답은 5번. 또 2번 봅시다. 이것도 별로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별로 뭐 좋은 문제가 아닌데 봅시다. 뭐 1번, 2번, 4번 채워라는 건데 이거 이제 A, B, C, D에다가 요거 이제 요걸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A. 이게 지금 나의 이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떤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 같은데 봅시다. 그래서 후설의 논리학을 인간의 사고와 연결지어 후설의 논리학을 인간의 사고, 인식이죠. 그죠? 직관이란 거와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은 내가 설정한 탐구 주제와 잘 맞았다. 이건 뭐 부합하다는 얘기잖아요. 독서 목적. 그죠? 내가 설정한 독서의 목적과 맞다. 요 첫 번째 얘기겠지. 그죠? 독서 목적의 부합성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B. 모모 순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덧붙여 가지고 풀이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아서 모모 순성의 개념.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앞뒤 내용과 잘 맞더라. 타당하게 느껴졌다. 내용의 타당성. 그죠? 그 다음에 후설의 논의를 그의 논문에서 구체적 사례를 인용했다. 인용한 거 없는데? 후설에서 이제 뭐 어떤 논문이 인용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죠. 후설의 논문에서 인용된 부분 없습니다. 이런 논문이 이런 얘기 했었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후설이 이제 그 형식 논리학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선언적 논리학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논문에서 뭐 이쪽 논문 어떤 페이지에 뭐 인용을 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틀렸죠. 그죠?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도 쓰지도 않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틀렸죠. 그죠? 하여튼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건 내용의 신뢰성 요 부분은 맞고 그죠? 그 내용 자체가 틀렸죠. 그죠? 인용한 부분 없습니다. 인용 부분 없다. 그 다음에 D. 개념을 정의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일단 정의를 했고 뭐 논리학은 뭐다, 뭐 형식 논리학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게 쭉 얘기했죠. 비교, 선언적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인데 비교, 그 다음에 대조, 그죠? 비교, 대조, 비슷한 부분 비교, 그 다음에 반대되는 부분 대조 등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여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맞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떤 글의 체계적인 또 구성이나 어떤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다. 맞다. 4번 D는 요거에 대한 얘기였다. 잘못된 이해한 내용은 C죠. 인용한 부분 없었고 논문 제목 쓰지 않았다. 뭐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운 내용이었다라는 거고. 혹시나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별 필요 없긴 한데 요 글에서는 별 필요 없긴 한데 요것도 한번 찾은 거라고 한번 봅시다. 그죠? 근데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추론이 뭐냐라고 하면 전제에서 이제 결론을 뽑아내는 거, 요게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전제로부터 해가지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사고 과정을 이렇게 추론이라고 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추론하며 읽기라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 글에 이제 글에 숨겨진 의미를 단서와 배경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서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뇌피셜이 되는 거죠. 뇌피셜. 그죠? 그러면 안 돼요. 틀립니다. 문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절대 이제 단서와 배경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짐작하면서 어떤 뭐 정보를 꺼낸다,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추론함의 읽기다. 요런 게 이제 수능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 추론이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추론과 간접 추론이 있다. 직접 추론은 요런 겁니다. 코끼리는 동물이다. 여기서 전제고, 결론은 따라서 코끼리는 식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접 추론하는 방법, 그죠? 아니다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의 수도는 서울이다. 따라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였다. 요 위치 바꾼 거죠. 전제 앞에 거와 뒤에 거 바꾼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접 추론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법, 귀납법 뭐 이런 겁니다. 가축법이야 뭐 영상에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탐정들이 뭐 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역법, 귀납법 봅시다. 일단 연역법이라는 건, 연역법, 귀납법 자주 나오죠. 봅시다. 연역법은 뭐 일반적인 것, 어떤 뭐 예를 들면 가설 같은 거, 그죠? 일반적인 어떤 뭐 보편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특수한 것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특수한 것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설을 했어. 가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설은 보편적인 거죠. 모든 어떤 자연 법칙에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보고 실험에 적용. 이게 이제 해보니까 3번 실험까지 해보니까 맞더라. 맞아 떨어지네? 그럼 가설을 인정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번 해보니까 틀렸어. 5번 실험에서 이거 뭐 이 결과가 안 나오네? 그러면 가설을 바꿔야 되겠지. 다시 바꿔가지고 그 가설을 갖다가 다시 또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설이 이제 인정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단론법도 이제 그 연역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3단론법도 일반적인 것에서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지고 특수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 나간다. 그래갖고 적용시켜 나간다. 요게 이제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뭐다? 반대 개념. 그죠?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 어떤 법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보게 되면 뭐 갈라파고스 군도의 어떤 그 새 부리 모양을 보고 1번 새, 2번 새, 3번 새를 보니까 이놈들이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바뀌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요거 특수한 것 1번 새, 2번 새, 3번 새에서 뭐 어떤 법칙을 찾아내죠. 보편적인 명제,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것, 그런 것, 어떤 원칙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새의 부리가 바뀌더라. 진화가 됐구나.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역법과 귀납법은 요 그림만 익히면 됩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고, 이건 귀납법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뽑아내는 거고. 그죠? 요거 뭐 정리한 거고. 이 정도 보고, 문제는 별로 뭐 어렵지 않죠. 요거 뭐 자세한 거는 저 다음 문제풀이에서 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